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취신남 9-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기사네요. LG U+의 기업 기사입니다. LG U+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범주에서 여러분들이 LG U+는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또 이런 기사가 떴네요. 중장년층 맞춤형 IPTV 서비스. LG U+ 중장년층 맞춤형 IPTV 서비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은 내용은 뭐예요? TV를 보는 계층이, 여러분들은 거의 TV 안 보죠. 거의 다 모바일로 아니면 유튜브로 뭐 이런 시청들을 하실 텐데, 사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로 따지면은 뭐 팀장급 아니면은 뭐 임원급들은 참 외로운 존재입니다. 회사가 직급이 높기 때문에 뭐 팀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좀 따라주는 척할 뿐이지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도 없고 같이 진솔하게 뭐 소주 한잔할 사람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로운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취미생활이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참 먹고 놀고 먹을 게 없어요. 취미생활 할 게 없죠.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책을 봤는데, 요즘에 워라밸로 인해서 퇴근 시간이 빨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다수의 젊은 직원분들은 뭘 배운다라거나 즐긴다라거나 이런 취미생활을 예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좀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이 50대, 40대 후반에서 50대이신 남성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빈 공간, 니치마켓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산업에 그 다음에 어떤 영업 전략을 펼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또 타겟을 설정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면접 때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압박도 좀 덜 받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전략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죠. 그래서 LG U+가 중장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IPTV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콘텐츠 강화에 나섰다. 그래서 LG U+ 같은 경우에는 유아용에는 아이돌 나라, 10대, 20대용 아이돌 라이브, 청장년층은 뭐 야구 골프죠. 그 다음에 시니어용 서비스까지. 근데 50대 이상 고객한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냐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 주요 질환에 관련된 건강, 그 다음에 은퇴 후 두 번째 직업을 찾은 성공 사례와 창업 노하우 등을 담은 두 번째 직업,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폰 활용법, 그 다음에 자연 풍경과 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 영상. 되게 슬프다, 그죠? 그래서 건강, 여행, 취미, 피플로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층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 필요로 하는지, 그런 니즈 같은 건 여러분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트렌드 코리아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좀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째 화장품 산업으로 갈게요. 화장품 로드숍의 생존 전략입니다. 해외 개척하고 편집숍은 지난 시간에 백화점에서의 편집숍 매장이 실제 매출을 증대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었고요. 이번에 화장품 로드숍의 생존 전략이네요. 이니스프리, 그 다음에 더 페이스샵, 그 다음에 미샤, 토니모리,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었던 그런 화장품 로드샵의 대명사들이죠. 각각의 전략들을 펼치고 있네요. 해외로 진출하고 생활용품도 판매하고 직영점 위주의 출점을 확대하고 식품 등의 사업 다각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내 화장품 전성기를 이끌었던 로드숍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업체들이 생존 전략 찾기에 나섰다.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글로벌 사업에 공들일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쭉 넘어가서 더 페이스샵은 네이처 컬렉션으로 전환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네이처 컬렉션은 화장품 외에도 생활용품 쇼핑까지 가능한 것으로 변하고 있다. 뭐예요? 올리브영 따라하는 거죠. 올리브영한테 다 뺏기니까. 다음에 에이블 CNC는 미샤 브랜드 아이덴티티 BI죠. 이걸 교체하고 플래그십 스토어 다수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그 다음에 토니모리, 올해 브랜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토털 뷰티 그룹으로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더머 화장품인데, 그 다음에 유명 성형외과 피부과인 오킴스 병원과 함께 이 더머 화장품을 론칭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의 한층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H&B 스토어 올리브영이 뭐 판도를 완전 바꿔놔 버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편집숍일 수도 있고요. 올리브영을 이기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각사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생각한다면 어찌됐건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이었죠.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내 피부를 물론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덧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쉬는 공간, 당신의 피부가 쉬는 공간 해서 뭐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도 좀 좋을 것 같네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7번째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의 5G 스마트 오피스 첫 공개. 예. 자, 폰만 꽂으면 내 PC가 된다. SKT 5G 스마트 오피스 첫 공개. 어떤 내용이냐면 출입구, 조명, 자판기, 화장실 문거리까지 IoT 센서와 AI가 연결돼서 출입카드는 내 얼굴, 현실 같은 가상회의도 구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회사 다니면 아이디 카드나 지문 찍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사전에 안면 인식을 딱 하면 문이 열린다는 거죠. 영화에서 봤던. 그 다음에 사무실에도 내 자리가 없어요. 그냥 원하는 자리에 가서 컴퓨터도 없으면 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도킹 패드에 꽂으면 모니터에 자신의 화면이 바로 떠서 업무를 또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안이라고 하는 게 참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 다음에 뭐 볼까요? 5G. 그래서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5G 서비스를 각사들이 이제 론칭을 시작을 했는데 실제 이게 아직 B2C는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B2C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B2 우리 고객들한테 5G를 영업하기는 아직 힘들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전략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K텔레콤이 이걸 내놨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빌딩을 짓거나 아니면 이 빌딩을 관리하거나 라는 데 있어서 아니면 뭐 공장을 운영한다거나 있어서의 이런 5G 기술, 5G 통신 기술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자체적인 뭐 베타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5G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어떤 것까지 접목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5G, AI, 그 다음에 IoT, 보안, 그 다음에 AR, VR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통해 여기 나와 있죠. 시공간 제약 없이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트너사, 보안 솔루션 기업 등 다양한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면 아마 통신 쪽에 있어서 5G 영업 분명히 사람 뽑을 겁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고객처가 클라우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트너, 보안 솔루션 기업. 그리고 일반적인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들이 있죠.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리적인 관리, 그 다음에 뭐 소위 얘기해서 뭐 비용만 절감하는 관리 이런 거 아니죠. 일단 이 5G 기술이 다 도입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굉장히 많죠. 자산 관리 회사들도. 그런 내용들로 좀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보신다면 저는 관련된 기업에 지원하실 분들이라면 그런 기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사가 무엇인지 파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도대체 5G가 뭐야? 그게 도대체 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아, 이런 식으로까지 진화될 수 있구나 라는 인상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8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산업 판 커지는 제3인터넷은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판이 더 커진다고 하네요. 자, 하나금융도 출사표를 던졌다. 5대 금융지주 경쟁 치열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한금융지주 글로벌 리딩 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금융지주도 이제 SK텔레콤과 컨소시엄에서 향후에 근데 키움증권이랑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식 입장 안 밝힌 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이 표는 신문을 스크랩 제가 그 링크 달아드린 거 있죠. 그거 보시면 나오는데 신한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의 토스와 손잡고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하기로 했고요. KB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금융, 카카오등과 컨소시엄 만들어 카카오뱅크를 설립 이미 했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SK텔레콤과 컨소시엄 구성의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예정이고요. 의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KT와 함께 K뱅크, 그러니까 이미 KB랑 우리는 들어간 거죠. NH농협금융지주도 역시 여러 기업과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결론이 난 건 아닌데 그냥 내부적으로 인터넷 은행업에 진출하기로 했다. 근데 SK텔레콤과 컨소시엄 구성하기로 했다. 왜냐면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은행 카드인가 거기 보면 SK텔레콤과 결합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랑 계속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는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뭐 따로 스크랩 하실 내용은 없고 대신에 요 표 있죠. 요 표는 여러분들이 좀 그림 파일로 저장해 놓으셔서 금융업 지원하실 분들은 그 다음에 은행, 특히나 은행 지원하실 분들은 좀 스크랩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 대우 포스코 이름 바꿨는데 아직도 포스코 대우로 나오네요. 이번엔 무슨 내용이냐? 해외 식량 사업 속도 낸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터미널을 인수했다. 옥수수 밀 등 유통 교두보 확보. 최정우 회장 개혁 과제 박차입니다. 자, 포스코 대우가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인수하면서 글로벌 식량, 그다음에 유통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포스코 대우는 13일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그룹이 보유한 지분 75%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렇다면은 해외의 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을 갖게 되면서 식량 사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 수출 터미널이 뭔데? 곡물을 선적하기 전에 저장하는 일종의 창고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버스 터미널을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동하기 전에 거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터미널에. 저장되는 거지 뭐. 수출 터미널이 있으면 가격이 낮을 때 곡물을 비축했다가 수요가 급증할 때 선적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유통업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은 특히나 뭐 어떤 식자재는 창고 장사거든요. 창고에 많이 비축하고 있다가 풀어내면 그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실제 영업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나중에 유통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 대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수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과정을 조절하며 재고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포스코 측은 이번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운영권 인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식량 파동에 대한 대응 쟁여놓을 수 있으니까 또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등 국가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국내의 민간 기업의 해외 수출 터미널 운영권 확보, 글로벌 곡물 트레이드로서의 역량 강화를 넘어 계속적으로 강조하네요. 국내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개혁 과제로 넣었었나 봐요. 아무튼 포스코 대우가 그래도 상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름도 바꾸고 그 다음에 해외 식량 사업도 속도도 낸다고 합니다. 구글의 역발상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구글의 역발상, 경기가 식을 때 AI 클라우드 15조를 투자한다. 네바다, 오하이오, 텍사스 등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 짓기로. 미국 50개 주 중 24개 주의 거점이다. 일자리도 수만 명 늘리기로. 그 다음에 구조조정인 GM, 포드 등과 대비된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을 지원하실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되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긴축 경영, 위기 경영을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하는 게 맞는가? 뭐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지원한 기업은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저는 이런 때일수록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 그렇게 투자를 집행해서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구글이 AI 클라우드 사업 확대를 위해서 올해 14조 원 정도를 투자하고 고용도 오히려 늘리기로 한 역발상이 주목된다라고 한다. 쭉쭉쭉쭉 보시고 구글의 이번 결정은 미 기업들이 2020년으로 예상되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선제적 구조조정, 비용 절감, 현금 쌓기에 나선 것과 대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 고도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구글이 이를 의식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좀 안 좋은 불리한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실만 해요. 읽어보실만 하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목적은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근거로 가져가시면 돼요. 구글도 올해에 경기가 식을 때 오히려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긴축 경영에 들어갔지만 AI 클라우드 본인의 주력 사업에 더욱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했을 때 그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면접 봤을 때 시점에 이 성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이런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이런 움직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논리로서 가져가시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21번째 기사 LG U 플러스 기업 기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CJ 헬로비전, 예전에 헬로비전이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헬로비전이라고 했네요. CJ 헬로품코 시장 2위.
LG U-풀 CJ 헬로 품고 시장 2위 껑충 8천억에 지분 50% 플러스 1주. CJ 헬로 최대 주주 등극했다. 기업 결합 심사 통과 무난할 듯. 유료 방송업계 지각 변동 예고. 퀴즈. LG U+가 5G 시대의 가장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것은 3, 2, 1, 땡. 그렇죠. 제 추신남을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콘텐츠 사업 강화죠.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G U+가 케이블 회사 CJ 헬로를 인수했다. 인수 가격은 8천억이다. 예전에 처음에 이게 SK텔레콤이랑 SK브로드밴드였죠. 그쪽이랑 뭐 결합하려고 했을 때는 거의 한 1조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많이 떨어지긴 했네요. 8천억 원으로 유료방송업계 4위였던 LG U+은 이번 인수로 단숨에 2위로 뛰어오르게 됐다. 그래서 IPTV가 대세면서 통신업체들도 케이블 업체 인수를 지금 다 검토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료 방송 업계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게 그만큼 콘텐츠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는 반증이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TV를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녹화했다 보고, 아니면 비디오로 녹화했다 보고, 아니면 여러분들 다 그 사이트 있잖아요. P2P 사이트라고 하죠.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아직도 있겠지만 다 IPTV에서 다시 보기 아니면 이런 부분들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고 지불하고 그 콘텐츠를 즐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료방송업계 지각변동이라고 하는 게 괜찮은 콘텐츠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다라고 한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돈을 내고 볼 의향이 있기 때문에, 또한 5G 통신이 몰입형 콘텐츠를 가능하게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점점 모바일이라든지 이러한 디바이스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쪽 시장은 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요거죠. 요 표 볼게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KT 1등이죠. 31%, LG U+이 11.7, CJ 헬로가 12.8인데 이제 두 개 합쳐버리면 2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T브로드, 딜라이브도 지금 나와 있죠. 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J 헬로 보면 매출이 1조 1780억 원, 영업이익이 680억, 케이블 TV 가입자 420만 명, 초고액 인터넷 가입자 78만 명, 알뜰폰 가입자 79만 명. 저도 지금 CJ 헬로 알뜰폰을 쓰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좀 번외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통신사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KT에 2010년도부터 아이폰 써가지고 2017년도 12월, 제가 이거 12월 31일 날에 바꿨으니까 한 8년 동안이죠. 8년 동안 제가 KT에 정말 매달 전 제일 무조건 무제한 요금제만 써서 엄청난 돈을 갖다 퍼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았어요. 근데 CJ 헬로로 오고 나니까 제가 2만원대가 안 나오거든요. 똑같은 요금제 쓰는데. 그리고 알뜰폰이라고 해서 서비스라든지 통신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이 똑같다고는 하지만 있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아무 차이가 없더라고요. 전 너무 만족합니다. 이번에 미국 갔다 올 때도 이 CJ 헬로 가지고 로밍 했는데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알뜰폰 가입하시는 게, 단말기도 사실 저도 이게 뭐 지금 최신형 단말기가 아니라 아이폰 7인데 최신형 단말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말기만 있으면 알뜰폰 요금제 가입해서 쓰는 게 정말 절약되는 것 같고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CJ 헬로 반가운 소식이고 잘 됐네요. 저도 옛날에 CJ 있었을 때 CJ 헬로, 그때 헬로비전이었었는데 괜찮았어요. 지금은 렌탈 사업까지 또 강화해서 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이 되겠죠. 신사업인 거고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계속적으로 뭔가 발굴해 나가고 있고, 처음에는 여기 다니시던 분들이 SK 쪽으로 인수된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셨던 모습이 선한데, 글쎄 LG U+는 뭐 나쁘지 않으니까 LG U+로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더욱더 발전하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요거 볼게요. 통신기술 발전으로 케이블, 인터넷 간 경계가 의미 없는 시대가 됐다.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으로 통신사들이 사업 정비하고 규모의 싸움을 벌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유료방송 지각 변동이 무선 서비스 이통시장으로 전이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라고 했네요. 콘텐츠 싸움, 5G 시대로 가면서 콘텐츠 싸움이 한층 더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죠. 다음 유통산업 갑니다. 홈쇼핑, 티커머스의 모바일 바람. 바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진작 붙어 있지 않았나? 자, 홈쇼핑, 티커머스입니다.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갖췄고 2030 워킹맘 겨냥한 방송 확대다. 자, 봅시다.
취급액이 TV 쇼핑을 넘어설 정도로 모바일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쇼핑과 티커머스 업계가 모바일 방송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왜? TV 홈쇼핑은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홈쇼핑 봅니까? 거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국에 중장년층 소비자가 보고요. 모바일은 2030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한 모바일 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전용 스튜디오를 갖추고 앞다퉈 모바일 생방송을 내보내고 있고 2030 고객들이 열광하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거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크리에이터를 직접 육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실제 유튜버의 그 유명한 분들 특히 먹방 블로거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보세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나왔던 셰프들이 다 음식 하나씩 다 만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진짜 시대가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워킹맘을 주 고객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MSG, 참 이름도 잘 져요. 2017년도부터 진행하고 있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쇼크라이브, 그 다음에 GS홈쇼핑은 모바일 라이브를 선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위에 잠깐 다시 보면 TV 방송과는 달리 모바일 방송은 짧게 우리들은 끝까지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모바일 이 추신남을 끝까지 보시나요? 보신다면 합격하실 겁니다. 근데 안 보잖아요. 빨리빨리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시간이 짧아야죠.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딱 느꼈을 때 마음에 들 때 볼 수 있는 한계치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짧아진다. 현대홈쇼핑도 마찬가지, 롯데홈쇼핑도 마찬가지다. 자, 티커머스 업계. 티커머스는 뭐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융합된 유통 형태다. 리모컨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얻고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세계 TV 쇼핑입니다. 이게 뭐냐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 방송이라고 본다면요. 이 티커머스라고 하는 건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찍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PTV 보시는 분들은 홈쇼핑 채널이 하나 걸러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보실 거예요. 그게 앞으로 채널이 번의 채널을 받을수록 좀 더 비싼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하나하나씩에 늘어난 게 홈쇼핑 업체가 이렇게 많았나? 라고 느끼실 텐데 다 홈쇼핑이 아니고요. 여기 말씀드린 롯데, 현대, CJ, GS 빼고는 다 티커머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농수산 홈쇼핑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자, 아무튼 무엇입니까? 홈쇼핑, 티커머스 다 모바일 바람이 불고 있다. 온라인 강화 이런 쪽으로 보시죠. 23번째 기사 이마트네요. 자, 오프라인이 나왔네 그랬는데 이마트 뭡니까? 온라인 매출 3조 넘을 것이다. 자, 이마트 올해 온라인 매출 3조 넘을 것이다. 3월에 온라인 통합법인 출범할 것이고 트레이더스 제2의 이마트 육성 그리고 조금씩 트레이더스에서 쓱배송까지는 아직 아닌가? 제가 최근에 시켰었는데 트레이더스에서 온라인 쪽을 많이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보다 이제 어쩌면 트레이더스에서의 상품 구매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이마트24도 공격적 출점 계속할 것이다. 자,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마트는 올해 성장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성장을 자신했다. 왜? 이게 중요하죠. 일단 신년부터 약속했던 할인점의 본질인 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차별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마트 2019년도 올해는 20조 정도, 총 매출이 한 15조 정도로 죄송합니다. 순매출액이 20%, 총 매출은 25조 정도로 지난해 대비 5.1%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단순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네요. 이게 중요하죠. 사업부별로는 할인점이 8.2, 트레이더스가 엄청나죠. 30.6%. 노브랜드 일렉트로마트가 1조 3,770억 원. 전 다 괜찮아요. 이마트도 좋고 트레이더스도 좋고 노브랜드 다 좋은데 일렉트로마트는 본인들만의 어떤 색깔을 조금 더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최근에 구입한 게 뭐냐면 일렉트로마트에서 나온 그 목 마사지기가 있어요. 이게 8만 얼마인가짜리로 제가 구매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렉트로마트만의 PB 상품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여기저기에 가전회사에서 공급받아서 그거를 판매하는 어떤 유통의 매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마트가 잘하는 게 PB잖아요. 유통이 결국에 더 많은 돈을 먹을 수 있는 것은 PB니까 일렉트로마트만의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최근에 산 게 에어프라이, 그 다음에 이 마사지기, 왜? 싸기 때문이죠. 가성비를 따졌을 때. 그래서 일렉트로마트만의 PB 상품을 증대시키는 거 물론 잘 하고 계시겠죠. 확장하는 것이 전 더 큰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무엇보다 온라인 통합법인 매출이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3조 원을 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이고요. 그죠. 기존 오프라인 이마트는 할인점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 수익성 개선에도 나설 것이다. 어떻게? 매장 안의 운영 상품 수와 매장 공간을 최적화하고 차별화 경쟁력인 식품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비식품 MD는 효율화하고 경쟁력 있는 테넌트를 유치해서 단위 매장당 매출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생산성 향상 등 비용 구조 혁신으로 운영 효율성도 강화할 계획이고 노브랜드 등의 전문점은 기존 점포의 효율을 제고한다. 다 나왔네요. 자, 유통업 지원하시는 분들, 특히 마트, 백화점 뭐 다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근데 일단 이마트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이 범위 내에서 갈 테니까.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모르겠어요. 이마트가 얼마나 뽑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형마트 쪽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이마트에 관련된 다양한 이런 카테고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 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24번째, 거시경제 상장사 영업이익 식어가는 성장 엔진. 좀 비관적인 기사긴 한데 한번 볼게요.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증가율이 마이너스 11%네요. 식어가는 성장 엔진에서 168개 대표기업 작년 실적 분석했다. 연초 전망치 마이너스 역성장은 2009년 이래 10년 만에 처음인데 왜 그랬냐? G2 분쟁, 미국과 중국이죠.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 차와 스마트폰 등 수익성 악화, 일각선 경기 반등 신호 분석도. 이 표는 여러분들이 스크랩해 놓으십시오. 국내 상장사 연간 영업이익이 쭉 떨어졌죠. 상장사 연간 실적 중에 주요 업종별 연간 이익이 있죠. 첫 번째, 반도체, 전자장비 및 기기 휴대폰, 자동차 및 부품, 그죠? 그 다음에 IT 소프트웨어, 금속 및 광물. 근데 보세요, 반도체랑 뭐 자동차 및 부품이랑 IT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다 치면 자동차 및 부품 빼곤 괜찮아요. 여기서 일단 좀 안 좋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위쪽이 또 있죠. 아무튼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봅시다. 국내 기업들의 성장 엔진이 거져가고 있다. 2017년에 약 44%에서 5% 추락됐다. 올해는 1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역성장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중요하죠.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간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전방 산업 업황 악화, 그 다음에 스마트폰, IT 업종, 자동차 산업 등의 수익성이 대폭 둔화됐다. 반도체 조금 낮은 부분을 어닝 쇼크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삼성, SK하이닉스, 이노텍, 전기, 삼성전기, 파트론 등 관련해서는 올랐지만 전년도비 2017년에 전년보다 114% 성장한 BM 5분의 1 토막났다. 근데 이때는 시장이 워낙에 좋았으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참 모르겠어요. 기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춰야 됩니다. 자, 지난해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좋았지만 하반기를 시작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작년 8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관세 폭탄 매기면서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그 여파로 한국도 부정적인 영향 받았다. 그다음 자동차 부품사들은 전방 산업 둔화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안 팔렸잖아요. 그다음 IT 업체 실적도 부진했다. 네이버, NC소프트, 삼성, STS 등. 그런데 왜 그랬냐? 결국에는 뭐 장사를 못했다라기보다는 신성장력 동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였고, 나왔었죠. 네이버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고,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협상 결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성공 여부 등에 따라서 실적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역성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턴어라운드의 신호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마지막 볼게요. 현재 전기 전자 업종을 필두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가가 전행적으로 실적을 반영해 턴어라운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낙관적인 기사는 조금만 써놓으셨네요. 아무튼 상황이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사는 산업기사로서 한번 좀 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27개의 기사가 있으니까 3개 남았네요. 자, 토론 면접. 이건 뭐냐면요. 토론 면접 이슈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거 토론 면접 이슈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유경제 대타협이라고 하는 강조를 좀 했나봐요. 저는 못 봤는데. 근데 이제 이재용 소카 대표죠. 이분이 어느 시대 부총리라 비판했습니다. 자, 이 내용 볼게요. 차량 공유업체 소카 이재용 대표가 공유경제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돌직구를 던졌대요. 어떤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 왜 그랬냐면 홍 부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택시업계와 의료계의 반대로
카풀 서비스와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은 충분히 활성화돼야 되는 거 맞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이해관계자의 반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을 고려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이죠. 실제 카카오 그러니까 저는 뭐 의료계 쪽은 잘 모르니까. 근데 원격 진료는 제가 뭐 나온 그 범위도 별로 없으니까 카카오만 얘기를 한다면 카풀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택시기사들이 예전보다는 수익이 줄어드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의 입장을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부총리가 한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혁신을 하겠다는 이해관계자와 혁신을 저지하는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무슨 대타협을 하느냐.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빠져버렸고 카카오와 택시단체, 국회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하고 명명한 것부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또 나와 있죠.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을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진짜 이해 당사자는 국민 아냐? 국민의 편익보다는 공무원들의 편익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수십만 명 택시기사 있어? 수천만 명의 택시 이용자가 있다는 거죠. 택시가 어렵다면 대책과 비용을 논의하고 동시에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 없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또 만들면 되잖아 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 말씀도 맞고 이재용 대표의 말씀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 면접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토론 면접 준비하실 때 이런 주제, 제가 물론 이슈 토론 그 주제도 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어느 쪽도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만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나만의 논리를 관철시키는지 그 부분이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충분히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토론 면접 이슈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 미국 수출차 안보 위협 결론 관세 폭탄 한국차. 자, 미국 수입차 안보 위협 결론 내렸대요. 수입차가 왜 안보를 위협하죠? 관세 폭탄 긴장하는 한국차. 그래서 자, 미국, EU랑 일본이 집중 타긴 예상인데 한국도 많이 수출하니까 안심 못한다. 그렇다면 무역 수지 최대 11조 감소 우려죠.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 규모가 멕시코 469, 캐나다 425, 일본 398, 독일 202, 한국 157, 영국 86입니다. 이게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 자동차는 아닌 거죠. 거기에 현지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 상무부가 해외 자동차 수입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것이죠. 상무부의 결론은 미국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마디로 뭐냐? 그냥 수입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때려버리는 거죠. 25%까지인가 때린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있죠. 무역확장법 232조.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직업방송에서 방송 콘텐츠로 한 게 있어요. 아마 그것도 3월달 정도쯤에 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상식 해서 그것도 제가 또 만들어서 해드릴게요. 아무튼 무역확장법 232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보호, 보호무역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 근간이 되는 사항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사실 취신남 제가 이거를 월요일 날에 찍고 있는데 오늘자 신문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차는 예외가 될 것 같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엔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한국은 예외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근데 진짜 이게 발효가 된다면 엄청나죠. 현대기아차는 난리가 나는 거죠. 25%나 비싼 자동차를 사겠습니까? 안 그래도 품질 경쟁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팔렸던 차인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차 지금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네요. 가전산업 틈새 노리는 외국 브랜드 마지막이네요. 자, 가전시장 틈새 노리는 외국 브랜드. 한국에서 성공하면 글로벌에서도 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 발뮤다, 일렉트로룩스 등 신제품 국내에서 먼저 내놓는다. 다이슨 밀레 제품군을 확대하고요. 자, 공기청정기 무선 청소기 수요. 예전에 공기청정기를 집에 둔 분들이 많나요? 여러분들 집에 있었어요? 거의 없었다고요. 5년 전만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넣으면 야, 너 되게 유난 떤다. 한 100년 살라고? 200년 살라고?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안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히 공기청정기부터 찾는 거죠. 빌딩에 들어가도 공기청정기 어딨어? 차에 타도 공기청정기 있니? 당연한 거죠. 공기에 대한 엄청난 니즈가 생겼죠. 공기청정기 매출 당연히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무선 청소기도 아직도 선을 꼽고 여기저기 움직이니? 무선 청소기 다이슨이 바꿔놨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가전 브랜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발뮤다 일본 공기청정기, 발뮤다 더 퓨어 항공기 제트 엔진 기술 적용, 다이슨의 영국 조명 라이트 사이클 태스크.
위치 등에 맞춰 밝기 자동 조절, 일렉트로룩스 공기청정기, IQ에요. 그 다음 이거 IQ는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발뮤다를 쓰고 있습니다. 발뮤다 쓰고 있는데 다이슨 것도 쓰고 있고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계신 분이 이런 걸 좀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좋은 걸 써야 된다라고 쓰시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LG 걸 좋아해서, 모터 LG라고 해서 이런 거 들어가는 모터, 필터 이런 건 LG가 잘 만든다고 생각해서 저는 LG를 좋아하는데, 확실히 요즘 세대 여러분들도 아마 사신다면은 LG나 삼성은 약간 뭔가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틈새 가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TV, 냉장고 큼직큼직한 거 국산 거 쓰겠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왠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 뭐 좋다고 얘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이런 것들은 사기도 할 거야. 하지만 뭘로 많이 쓴다? 렌탈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런 제품들의 렌탈이 뭐 활발하진 않아요, 국내 제품들보다. 하지만 저라면 여러분들이 발뮤다나 뭐 다이슨이나 이런 회사에 들어가기보다는 삼성과 LG 쪽에 들어가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하실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다면은 렌탈이라고 하는 부분 꼭 껴 넣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를 단순한 대기업, 국내 기업만 보지 마시고 이런 조그만 틈새 가전 시장들을 노리는 외국계 기업들도 분명히 보셔야 된다.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러한 기업들의 제품들을 좋아하는지 꼭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발뮤다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틈새 노리는 외국 브랜드 가전 시장, 어떤 가전들인지 파악하시고 규모는 어떤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개의 기사를 쭉 봤네요. 기사가 좀 제가 많이 섞어내긴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수시채용 기사 뺐고요. 그 다음에 매일경제의 그 핵심 경제상식 제가 따로 올려드린 것도 뺐습니다. 그건 따로 빼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진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죠. 2월 거의 마지막 주 전주죠. 마지막 주가 근데 또 끝까지 금요일까지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제가 이거를 마치자마자 또 바로 편집을 좀 하려고 해요. 현대자동차 재경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원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만 좋은지 전략과 자기소개서 방향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서 좀 쓰세요. 그래서 재무회계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딴 거 하지 마시고, 워밍업 하지 마시고 현대자동차 지원하시면서 워밍업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슬슬 여러분들 라이프 사이클을 방학이라 느슨해지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좀 쪼이시고요. 바로 취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전쟁터에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갈고 닦으신 여러분들의 무기를 이제 활용을 잘 하셔야 될 테니까 마음 다부지게 잡수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2019년도 상반기 해봅시다. 파이팅입니다.